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일학이 진짜 흥미롭습니다. 보통 17세기 조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깐깐한 선비들, 엄격한 유교사회? 아마 비즈니스나 벤처 투자 같은 단어는 상상도 못하실 텐데요. 오늘 이 해설을 다 듣고 나시면 그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지실 겁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17세기 조선 왕조가 아주 기가 막힌 국가 공인 벤처 캐피털 시스템을 굴리고 있었거든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당시 조선이 명나라나 청나라의 외교 사절단을 보낼 때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시나요? 40 몇 명이 말 타고 조촐하게 가는 그림 절대 아닙니다. 정사부터 통역관, 의사, 마부, 호위 군사까지 적게는 300명에서 많게는 600명이 한꺼번에 움직였습니다. 거의 마을 하나가 통째로 국경을 넘는 수준인 거죠. 게다가 한양에서 북경까지 왕복 수개월이 걸리는 엄청난 대장정인데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터집니다. 당시 조선이 정묘호란, 병자호란 두 번의 끔찍한 전쟁을 연달아 겪은 직후였거든요. 한마디로 국고가 텅텅 빈 완벽한 파산 상태였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현대 비즈니스 케이스라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회사는 이 거대한 외교 프로젝트를 무조건 진행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당장 국가 안보가 날아가니까요. 그런데 수백 명 직원들 월급은커녕 출장비로 줄 현금이 단 한 푼도 없는 겁니다. 완전 제로 상태죠. 자, 국가 지갑에 먼지만 날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조선은 도대체 무슨 수로 이 수백 명을 북경까지 보내서 외교 임무를 완수하게 했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천재적인 정말 기발한 해결책이 바로 팔포라는 시스템입니다. 글자 그대로만 보면 인삼 10근씩을 8꾸러미로 묶었다는 뜻인데 이걸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현금 대신 사절단 실무진들에게 크레딧 리밋, 즉 독점 무역 라이선스를 발급해 준 겁니다. 야,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월급은 못 주는데 대신 합법적으로 장사할 권리를 줄게. 너희가 알아서 비즈니스 해서 출장비도 충당하고 남는 건 너희들 몫으로 챙겨라. 이렇게 공식적인 허가를 떡하니 내준 셈이죠. 그럼 이 독특한 금융자산이 시대별로 어떻게 진화했는지 한번 볼까요? 처음 세종 때는 은화를 가져가게 하다가 곧 인삼 10근으로 바꿉니다. 그러다 명나라 말기, 인조 때쯤 되면 사행길이 진짜 너무 험난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수당 느낌으로 한도를 팍 올려줍니다. 그게 바로 인삼 80근, 우리가 아는 팔포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현종, 숙종 때가 되면 국내 인삼이 좀 모자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팔포가 실물 인삼이 아니라 은 2,000냥에서 3,000냥이라는 일종의 가치 환산 단위로 아예 진화해버립니다. 나중 정조 때 가면 오래 보관할 수 있는 홍삼, 즉 포삼으로 공식화하고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상황에 맞춰서 자산 형태가 엄청 다이내믹하게 바뀌는 거 진짜 현대금융 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무역판을 실제로 굴린 진짜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정사나 부사 같은 최고의 관료들? 이 양반들은 이윤을 남기는 데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역특권으로 비싼 보석이나 희귀한 책 같은 걸 사 모으는 VIP 소비자에 불과했죠. 이 전체 시스템 안에서 실제로 이윤의 냄새를 맡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주도했던 진짜 선수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통역을 맡았던 역관들이었죠. 이 사람들이야말로 청나라 상인들이랑 끈끈하게 네트워크 다지고 환역 계산기 두드리면서 자본을 팍팍 불려나갔던 조선의 국가 공인 사업가들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인지 실존 인물을 한 명 모셔와 보겠습니다. 이 팔포 무역으로 진짜 엄청난 벼락부자가 된 역관 가문의 레전드, 변승업입니다. 여러분, 연암 박지원의 소설 허생전 다들 아시죠? 거기서 허생이 만냥만 빌려달라고 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쿨하게 돈을 내어주는 그 부자. 그 사람이 바로 이 변승업 가문을 실제 모델로 한 겁니다. 이들은 외국인이랑 많이 통하는 유일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언어 독점권 하나로 협상을 다 씹어먹은 겁니다. 거기다 국가가 준 팔포 특권에 관아에서 대출도 땡기고 심지어 남의 무역권까지 빌려가며 레버리지를 극대화해서 대를 이어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죠. 문학작품에 박제될 만큼 당대 최고의 백만장자들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사절단 안에서는 철저하게 두 개의 채널이 따로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한쪽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국가 대 국가의 공식 외교 채널, 즉 진원품이 오갑니다.
아름다운 부채나 질 좋은 종이, 화문석 같이 국가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들이죠. 하지만 그 이면 다른 한쪽에서는 경비 조달과 개인적 부를 축적하기 위한 팔포거래, 즉 철저하게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무역이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역관들은 겉으로는 점잖은 외교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등 뒤로는 인삼과 은을 꽉 쥐고 자기들만의 치열한 비즈니스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의 수익률을 미친 듯이 끌어올려준 게 바로 이 중개무역의 삼각구조입니다. 이게 단순한 물물교환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거대한 아비트라지, 즉 차익거래 엔진이었습니다.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일본에서 들어온 막대한 은을 조선의 강력한 특산품인 인삼이랑 묶어서 청나라로 보냅니다. 그럼 거기서 남긴 은과 이윤으로 다시 청나라의 최고급 비단이나 사치품을 싹 쓸어와서 국내나 일본에 엄청난 마진을 붙여 되파는 거죠. 단순히 물건 하나 떼다 파는 게 아니라 한중일 3국의 수요 공급 차이를 완벽하게 이용해 한 번 출장 갈 때마다 더블, 트리플 마진을 챙기는 기가 막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완성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 비즈니스가 어디 늘 우아하기만 합니까?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역관들은 현장에서 진짜 온갖 기막힌 꼼수를 다 동원합니다. 대표적인 게 염화제인데요. 공식 외교 선물을 실은 말이 혹시 쓰러질까봐 예비로 가져가는 말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수천 꾸러미의 밀무역품을 몰래 실어서 국경을 넘는 겁니다. 합법적인 한도를 아득히 초과한 거죠. 또 북경에서 일 다 보고 돌아오는 길에는 국경 검문 속 빠져나가는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뒷골목 거래를 뚫거나 아예 국경 근처에 자기들만의 비공식 팝업마켓을 열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수익을 위해서라면 진짜 물불 안 가리는 치열한 야생이었던 겁니다. 자, 얘기만 들으면 역관들이 꼼수까지 써가며 아주 편하게 떼돈만 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화려해 보이는 아비트라지 구조 이면에는 18세기 국제시장에 아주 냉혹하고 뼈아픈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청나라랑 일본이 야, 우리 그냥 직접 거래하자 하면서 직교역을 트기 시작하거든요. 당연히 중간에 껴있던 조선 역관들의 독점적 이익은 말 그대로 곤도박질 칩니다. 게다가 이 국제무역의 리스크라는 게 한번 삐끗하면 파산으로 직경될 만큼 치명적이었어요. 환율은 미친 듯이 요동치고 수요는 꺾이는데 무작정 투자 규모만 늘렸다가 가문 전체가 빚더미에 앉는 일, 진짜 허다했습니다. 부자 되기 쉬운 만큼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기도 딱 좋은 바닥이었다는 뜻이죠. 당시 시장이 얼마나 무자비했는지는 무오연행록의 기록을 보면 아주 소름 돋게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상인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조선 홍삼값을 후려치고 반대로 중국산 비단값은 담합하여 폭등시켰다. 와, 어떠신가요? 지금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 장악하고 가격 담합하는 거랑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까? 역관들은 이런 거대한 국제 담합 앞에서 때로는 진짜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익은커녕 원금조차 못 건지고 눈물을 먹으면서 헐값에 자산을 던져야 하는 그 끔찍한 시장 붕괴의 공포.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부의 이면에는 바로 이런 무자비한 경쟁과 파산의 리스크가 항상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복잡한 이야기의 퍼즐을 한번 싹 맞춰볼까요? 우리는 이 팔포 무역을 둘러싼 역관들의 비즈니스를 단순히 부정부패나 꼼수, 개인의 탐욕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돈 없다, 월급 못 준다는 극한의 현실을 쿠사게 인정하고 대신 상업적 특권을 던져줌으로써 실무진들이 스스로 외교 경비를 벌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즉, 이 시스템은 끔찍한 재정난 속에서 조선이라는 국가가 고안해낸 가장 혁신적이고 치밀하게 계산된 외교의 외주화 모델이었던 겁니다. 역관들의 그 치열했던 장부기록과 목숨 건 비즈니스가 없었다면 조선 사절단이 북경으로 향하는 길 자체가 열리지 않았을 테니까요. 상업이 외교를 하드캐리한 조선 역사상 가장 기가 막힌 장면 중 하나입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얽혀있는 현대의 복잡한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이렇게 자본이 국가의 외교적 목표를 대신 이뤄주는 팔포무역의 현대판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물밑에서 벌이는 치열한 로비전이나 특정 핵심 산업에 쏟아지는 국가의 막대한 전략적 지원금 속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17세기 조선이나 지금이나 국가의 생존을 위해 상업과 외교가 얽히고 설키는 그 방식은 여전히 놀랍도록 비슷하니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낯설고도 매력적인 역사적 통찰이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던져 주었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